중국제 전차가 훨씬 경쟁력 있다. 한국은 가격도 비싸고 경험도 부족하다. 중국 북방공업 부사장 왕즈밍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 베이징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한국을 비웃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MBT-1000 전차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모로코 등 18개국에 수출됐고 가격은 한국 K 전차의 60%에 불과했으며 중남미 지상장비 시장의 72%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라틴 아메리카 군사전략실 수석 고문이었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중남미 방산 시대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페루 국방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엔 중남미 전체 방산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전 7시 32분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에서 급하게 전달된 287페이지 분량의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페루 국방부가 중국 북방공업과의 협상을 전격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상했습니다. 2년간 진행된 협상이었고 계약 직전까지 갔던 건이었거든요. 페루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보고서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엔 제가 예상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 제임스 윌리엄 해리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병대 중령이었습니다.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장진호 전투에서 동상으로 양쪽 발가락 4개를 잃었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유품으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해낸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제 아버지 로버트 해리스는 80년대부터 중국 담당 CIA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규모가 다르고 자본이 다르다. 중국이 마음먹으면 한국 따위는 순식간에 밀어버릴 수 있어. 저는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뭡니까? 한국이 페루와 협상 중이라니. 저는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이 페루에 제안서를 냈다고? 언제부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 8개월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좌관이 말끝을 잃었습니다. 뭔가요? 한국 측이 너무 조용합니다. 언론 보도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심지어 페루 국방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방산협상은 엄청난 홍보전이 벌어지거든요. 중국은 지난 2년간 페루 주요 언론의 광고를 500건 이상 집행했고 페루 국방장관을 3번이나 베이징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조용한 겁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건 단순한 입찰 경쟁이 아니라는 걸. 오후 2시 국방부 장관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 대상자였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15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페루가 한국과 2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 전차 54대와 K 808장갑차 141대입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2조 6천억이라고요? 그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재무국 국장이 물었습니다. 중남미 단일 지상장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차관이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한국이 페루에 현지 조립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만 2억 7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 조립 공장이라니. 그건 단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페루 경제에 직접 뿌리를 내리겠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왜 그런 제안을 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페루 입장에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 이전이 되고 세금이 들어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죠. 우리는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리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죠. 기내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뭘 본 걸까요?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페루 리마 호르의 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페루 국방부 연락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카를로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차에 타시죠. 차는 리마 시내를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페루 육군 제3기갑사단 기지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보통 기지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카를로스가 저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4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거대한 작전 지휘실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였고 천장 높이는 12m는 됐습니다. 대형 스크린 27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6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3개월 전에 완공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만들었죠. 3개월 전이라고요? 그럼 한국은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이걸 만들기 시작한 겁니까? 카를로스가 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페루 전역의 지형이 3D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부터 아마존 우림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KC-4I 체계의 수출형입니다. 우리 육군 전력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페루군 전체의 신경망을 새로 깔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측은 이걸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대통령만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언론도 없고 발표도 없이, 그리고 페루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줬습니다. 돈이 아니라 미래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던 걸까요? 한국인들은 정말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까?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동쪽으로 향했죠. 4시간을 달렸고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훈련장입니다. 해발 4,300m에 있습니다. 4,300m라고요? 그건 안데스 고산지대였습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었죠. 30분을 더 달리자 광활한 평원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평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황량했습니다. 모래와 바위만 가득한 고원 사막이었죠. 그리고 저 멀리 전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위장도색이 칠해진 전차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중국제 MBT-2000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시범 구매한 12대 중 하나죠. 저는 쌍안경을 꺼내 전차를 자세히 봤습니다. 전차 주변에 페루군 기술자 6명이 모여 있었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무전기 너머로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러나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2번째 시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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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여전히 안 걸렸습니다. 왜 저러는 겁니까? 고도 때문입니다. 해발 4,000m가 넘으면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밖에 안 됩니다. MBT-2000 엔진은 이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이 그걸 모르고 팔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알고 팔았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은 해발 3,000m까지만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페루 국경선의 70%가 해발 3,500m 이상입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페루가 산 중국 전차 12대는 쓸모없는 고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한 겁니까?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카를로스가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전차가 있었습니다. 검은 표범처럼 낮게 깔린 실루엣의 매끄러운 포탑, K2 흑표였습니다. 저건 언제 온 겁니까? 5개월 전입니다. 한국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카를로스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K2 시동 걸어보세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르릉. 단 한 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원 전체에 울려 퍼졌죠. 깔끔하고 힘차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테스트했습니다. 해발 4,800m까지 올라갔고 영하 25도 환경에서도 테스트했습니다. K는 단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엔진을 만든 겁니까? 뿐만 아닙니다. 카를로스가 저를 전차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K 흑표 옆엔 한국 기술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분들이 5개월간 여기 상주하면서 페루 승무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언어도 스페인어로 다 배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K3호기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 중입니다. 카를로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전차를 봤습니다. K 한 대가 해발 4,600m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엔진 후드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냉각수 온도가 127도입니다. 엔진 정지합니다. 페루 측 기술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고산 지대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중국제랑 똑같은 문제네요. 이 높이에선 어떤 전차도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호기, 비상냉각 시스템 가동하세요. 코드 알파 7점. 알파 7 확인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온도 하강 시작합니다. 115도, 103도, 92도. 페루 기술자들이 놀라 서로 쳐다봤습니다. 비상냉각 시스템이요. 그게 뭡니까? 한국 기술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해발 4,500m 이상에선 공기 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일반 냉각 시스템으론 부족하죠. 그래서 이중 냉각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언제 그걸 만든 겁니까? 2년 전입니다. 페루 환경 데이터를 받은 직후요. 그 순간 페루 육군 대령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마누엘 로드리게스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20년간 페루 기갑부대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30년간 외국 무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페루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다 팔기만 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로드리게스 대령이 한국 기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병사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셔서.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3호기 정상 작동합니다. 테스트 재개합니다. K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4,800m까지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페루 병사들의 생명을 지킬 무기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 기술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페루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입니다. 해안사막, 고산지대, 열대우림이 모두 있죠. 한국은 3년간 이 모든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카를로스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수천 장의 사진과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페루 국경 곳곳에서 찍은 지형 사진들, 온도, 습도, 고도 데이터, 토양 샘플 분석 자료.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한국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이라고요? 그럼 한국은 3년 전부터 이미 페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K808 장갑차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10km를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산악지대였습니다. 경사 45도의 비탈길과 바위투성이 계곡이었죠. 거기에 2대의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제였고 하나는 한국제였습니다. 중국제부터 보시죠. 중국 장갑차가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0m를 올랐을 때 멈췄습니다. 바퀴가 헛돌고 있었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토크가 부족합니다. 페루 산악 지형엔 맞지 않습니다. 이번엔 K808이 출발했습니다. 같은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50m, 100m, 150m. 정상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브레이크 제어가 완벽했습니다. K808은 험지 돌파력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페루 기후에 맞춰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날 밤 리마 시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은 왜 실패한 겁니까? 아니, 실패했다기보다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제품을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페루에 맞춰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가져다 판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페루를 연구했습니다. 3년간 페루의 지형과 기후와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 맞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할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해낸다. 할아버지는 뭘 본 걸까요? 장진호 전투에서 영하 40도를 견뎌낸 한국군을 봤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을 봤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철저한 준비. 다음 날 아침 저는 페루 국방장관 알베르토 산체스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군인이었습니다. 해리슨 박사, 어제 훈련장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장군님.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연구할 줄은 몰랐죠. 산체스 장군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한국이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페루 지형 분석 지도가 있었습니다. 해안, 산악, 우림 지역이 세밀하게 구분돼 있었죠. 다음 페이지엔 각 지형별 운용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정비 매뉴얼, 그 다음엔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엔 부품 공급 계획.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중국 제안서는 몇 페이지였습니까? 87페이지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사진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7배가 넘는 분량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산체스 장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현지 조립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마 외곽의 12만 제곱미터 규모로요. 페루 노동자 870명을 고용하고 기술 교육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고용이요? 네,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핵심 부품 생산까지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페루가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냥 완제품 팔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중국은 우리에게 돈만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판매자였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380대, 이집트에 306대를 수출했습니다. 검증된 실적이죠. 산체스 장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루는 70년간 미국과 유럽 무기만 써왔습니다. 비싸고 정비도 어려웠죠. 중국은 싸지만 품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세 번째 선택지를 준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의 전략적 우위에 대한 분석.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걸. 한국은 중남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이 페루에 제시한 조건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됩니다. 저는 TV를 보며 놀랐습니다. 중국이 직접 나선 겁니다. 우리는 페루 정부에 더 합리적인 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가격을 30% 낮추고 인도 기간도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 30% 가격 인하라고요? 그건 덤핑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한국을 막으려는 겁니다. 오후 3시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중국, 페루에 30억 달러 차관 제공 발표. 차관이라니. 중국은 페루에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따내려는 겁니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변수였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의 움직임은 더 거세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K 전차, 실전 경험 전무, 신뢰성 의문. 기사는 37페이지 분량이었고 각종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조직적 공격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페루 주요 일간지 3곳에 중국 광고가 실렸습니다. 전면 광고였죠. 페루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광고엔 MBT-2000 전차가 크게 나와 있었고 하단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검증된 기술, 합리적 가격, 빠른 인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외교, 경제, 광고까지. 총력전이었습니다. 오후 4시 페루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대사가 페루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중국 대사가 페루 대통령과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중국이 최고위급 외교 카드를 쓰는 겁니다.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아무 대응도 없는 겁니까?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한국은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3월 28일 중국 대사가 페루 대통령궁에 들어갔습니다.
회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국방부 연락관 카를로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카를로스, 대통령 만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무 발표도 없습니다. 한국 측은 뭐라고 합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후 6시 BBC 뉴스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페루, 중국과 방산협력 재검토 가능성. 기사는 익명의 페루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다.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였습니다. 페루는 개발도상국입니다. 30% 가격 인하와 30억 달러 차관은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그날 밤 워싱턴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페루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왜 대응을 안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건 전쟁인데 한국은 왜 싸우지 않는 겁니까? 3월 30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리마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까지 움직인 겁니다. 이건 국가 대 국가 대결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제 호텔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카를로스였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국방부로 와주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0분 후 저는 국방부 지하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페루 사이버 보안팀 15명이 컴퓨터 앞에서 긴급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체스 장군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분 전 우리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제출한 제안서 파일 전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27페이지 제안서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겁니까? 사이버 보안 팀장 루이스 바르가스가 설명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베이징에서 접속했습니다. 중국 정부 소속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연락 못했습니다. 먼저 박사님께. 그때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김성훈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새벽 1시인데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서버 해킹 사건. 부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보안이 뚫렸습니다. 산체스 장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페루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울먹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했다고요? 네. 중국이 이 정도는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서버에 올린 파일은 실제 제안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미끼였습니다. 진짜 제안서는 별도 보안 채널에 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중국이 훔친 건 가짜 데이터입니다.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넣어뒀죠. 만약 중국이 이걸 페루 정부에 폭로하면 오히려 중국이 해킹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루이스 팀장이 외쳤습니다. 이런 역이용이었군요. 산체스 장군이 김 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한국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때 한 페루 여성 분석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 로페즈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하신 겁니까?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입니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카르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15년간 사이버 보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는 처음 봅니다.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방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한 확신이었던 겁니다. 새벽 2시,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페루 언론은 연일 중국 소식만 다뤘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중국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중국과 한국은 비교가 안 된다고. 규모가 다르고 자본이 다르다. 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이번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너무 강했습니다. 돈도 있고 외교력도 있고 언론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혹시 이미 포기한 건 아닐까요? 4월 1일 월요일,
중국 외교부 장관이 리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엔 5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페루와 중국의 우정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페루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졌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다음 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의 페루 방문 소식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오전 8시 30분 제 휴대폰에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측 보좌관이었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로 국방부로 와주세요.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탔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들이 회의실 밖에서 긴급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사님,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메인 서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1시간 후 최종 발표인데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자 5명이 노트북과 서버를 뜯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부장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본사. 하지만 교체 장비가 서울에서 오려면 최소 24시간입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중국 대사가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2시간 후면 우리 차례입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김 부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서버가 고장났습니다. 뭐라고요? 페루 측 IT 책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버 메인보드가 탔습니다. 전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체하려면 최소 하루가 걸립니다. 산체스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정을 연기해야겠군요. 하지만 중국 측이 이걸 알면 우리가 준비 부족하다고 공격할 겁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위기일발에서 무너지는 겁니까? 그때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름표엔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백업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 준비한 거요. 김 부장이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백업이 있었어? 네. 클라우드 서버에 전체 데이터를 업로드해뒀습니다. 로컬 노트북 7대를 연결하면 프레젠테이션 가능합니다. 페루 IT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노트북 7대로는 3D 시뮬레이션을 못 돌립니다. 화질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립니다. 박준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최적화 작업을 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팀은 이런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박준혁과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7대를 일렬로 배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연결 완료했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K 전차 3D 모델이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페루 IT 책임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갑니까? 최적화입니다. 72시간 동안 압축과 렌더링을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페루 기술자 한 명이 박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에고 산토스였습니다. 30대 후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선배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백업 시스템은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박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합니다. 디에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20년간 외국 기업들과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팀은 처음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프로입니다. 그가 박준혁과 악수했습니다. 김성훈 부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30분 남았다. 리허설 한번 돌리자.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아니, 한국팀에게 위기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를로스였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국방부로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직접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 후 페루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는 평소와 달리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저를 3층 대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페루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 총장, 그리고 한국 측 인사들. 정장을 입은 한국 관계자 12명이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산체스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에서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최종 제안서라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요? 한국 측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중남미 담당 김성훈 부장입니다. 오늘 페루를 위해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보좌관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2조 6천억 원. 이것이 계약 총액입니다. K 전차 54대와 K 808장갑차 141대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금액보다 20%나 비쌌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김성훈 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루가 지불하는 금액은 1조 9천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나머지 7천억 원은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저금리 장기 차관으로 제공합니다. 금리 1.5%, 20년 상환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천억 원 차관이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김 부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공장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리마 외곽칼라오 지역에 12만 제곱미터 규모의 조립 공장을 건설합니다. 초기 투자 2억 7천만 달러는 한국이 부담합니다. 2억 7천만 달러라고요? 그건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페루 노동자 870명을 고용합니다. 평균 임금은 페루 제조업 평균의 1.4배입니다. 산체스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870명 고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 조립 인력 620명, 기술 인력 250명입니다. 모두 페루 국민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70명에게 20년간 임금을 주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 5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페루에 직접 돈을 뿌리는 겁니다. 기술 인력 250명은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받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생활비 모두 한국이 부담합니다. 김 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부품 목록이 나왔습니다. K 전차와 K 808장갑차의 핵심 부품 73개를 페루 공장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다. 청중들이 놀라 서로 쳐다봤습니다. 핵심 부품 기술 이전이라고요? 그건 보통은 절대 주지 않는 겁니다. 부품 국산화율을 5년 내 60%까지 높입니다. 페루가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페루의 방산 산업 자체를 심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 부장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주변국 수출도 페루 공장에서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페루가 중남미 방산 허브가 된다는 겁니까? 페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미 전역에 수출하면 페루는 로열티를 받습니다. 대당 3%입니다. 산체스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페루는 생산 기지이자 수출 파트너가 됩니다. 함께 이익을 나눕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말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완제품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팔았습니다. 김 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고산 지대였습니다. 거기서 K 전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년간 페루를 연구했습니다. 273회의 현장 시험을 거쳤습니다. 해발 4,800m까지 올라갔고 영하 28도에서도 테스트했습니다. 273회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K 전차는 페루 환경에 최적화됐습니다. 엔진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고 고지대형 터보차저를 장착했습니다. 사막용 필터와 산악용 현가장치도 페루 전용입니다. 김 부장이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중국은 여러분에게 무기를 팔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해낸다. 할아버지가 본 게 이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준비. 3년간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완벽한 준비였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김성훈 부장을 만났습니다. 부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무기만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국전쟁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도와줬죠. 그때 받은 걸 이제 갚는 겁니다. 페루에게, 중남미에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단기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30년 후, 50년 후를 봅니다. 페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됩니다.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그날 오후 페루 대통령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경제장관이 모였습니다. 중국 대사도 초청됐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대사님, 귀국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대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30억 달러 차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 아닙니까? 대사님, 중국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 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려 합니다. 870개의 일자리와 기술 이전과 로열티까지요. 대통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경제부처가 계산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20년간 페루 경제에 8조 원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중국 제안은 2조 원입니다. 8조 원 대 2조 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장비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폴란드 380대, 이집트 306대, 모두 성공적입니다. 중국 대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페루 정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페루는 대한민국과 2조 6천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한국, 중남미 최대 방산 계약 성사, 페루, 중국 제치고 한국 선택, K전차, 남미 시장 진출 성공.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준비했고, 침묵했고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이겼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준비입니다. 3년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다. 할아버지가 옳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할아버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계약 발표 다음 날부터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베이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중국 북방공업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마이너스 8%, 오전 10시, 마이너스 14%, 오전 11시, 마이너스 21%. 거래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3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중국이 진 게 아니라 중국 방식이 진 겁니다. 같은 날 오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페루 계약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왜 한국에 밀렸습니까? 앞으로 남미 전략을 수정할 계획입니까? 대변인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페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중국은 강했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돈과 외교만 믿었던 겁니다. 그날 밤 페루 리마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궁 앞 광장에 시민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페루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페루와 한국, 영원한 친구.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이 연결된 겁니다. 페루 대통령이 발코니에 나와 연설했습니다. 페루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판 게 아닙니다. 870개의 일자리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함께 성장하자고 했습니다. 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하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박수가 10분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존중을 판 겁니다. 다음 날 4월 4일,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헤드라인, 한국 방산, 품격으로 승리하다. BBC 특집 기사,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 한국의 새로운 전략. 뉴욕타임스 사설, 중국식 방산 수출의 종말. 워싱턴 포스트 분석 기사, 한국은 어떻게 중국을 이겼는가.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모든 기사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다. 4월 5일 금요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칠레 국방부가 한국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K 전차에 관심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연락했습니다. K808 장갑차 200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에콰도르도 움직였습니다. 페루 모델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도미노였습니다. 페루 하나가 중남미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훈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해리슨 박사님, 우리는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리마 외곽칼라오 지역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현대로템 조립공장 착공식이었습니다. 페루 대통령, 국방장관, 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초청받아 갔습니다. 현장엔 페루 건설 노동자 3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공장을 지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연설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페루와 한국의 우정이 자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870명의 페루 국민이 일할 것이고 그들의 가족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전쟁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진호에서 싸웠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공식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페루 국경 지역 빈민촌에 우물 10개를 파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물이요? 페루 고산 지역엔 깨끗한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방산 계약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계약 의무도 아닌 일을 하려는 겁니까? 우물 한 개당 비용은 5천만 원입니다. 총 5억 원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가 공동 부담합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한국 대사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페루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입니다. 그날 그 말은 페루 전역에 퍼졌습니다. SNS에서 한국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이게 진짜 친구다. 중국은 돈만 원했다. 한국은 우리 삶을 원한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품격, 세계를 감동시키다.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입니다.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교과서. 4월 10일,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산 모델 분석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무기만 판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 380대, 이집트 306대, 페루 195대.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80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아들, 내가 보낸 보고서 읽었다. 어떠셨어요? 할아버지가 옳았어.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품격을 잃지 않는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40년간 중국만 봤는데 틀렸어. 진짜 강한 나라는 따로 있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에 가야겠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할아버지께 보고 드려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마 시내에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페루 국기 옆에서 2024년 5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임스 윌리엄 해리슨의 묘지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진호에서 본 한국인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3년을 준비하고 침묵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수첩에 쓴 말씀,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해냅니다. 바람이 불어 수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할아버지가 1950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특별하다. 그들의 눈빛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언젠가 이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 내가 틀렸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페루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칼라오 조립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엔 페루 노동자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 5월 20일 한국 서울에서 국제 방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페루 K 수출의 교훈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엔 42개국 방산 관계자 6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방산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수백 건의 계약을 봤습니다. 하지만 페루 계약만큼 감동적인 건 처음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팔았습니다. 870개 일자리, 기술 이전, 로열티 공유. 이것이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은 3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8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저는 화면에 할아버지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74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저는 페루 조립공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엔 페루 노동자 870명이 일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3,000명이 넘는 삶이 바뀝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박사님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은 받은 걸 잊지 않고 세계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세계와 함께하려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74년 전 할아버지가 본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저는 그 야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6월 1일 페루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칼라오 조립공장에 첫 한국 기술자 50명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6개월간 페루에 머물며 페루 노동자들을 교육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돈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7월 15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칠레가 한국과 K 전차 120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콜롬비아도 K808 장갑차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중남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페루 계약은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8월 10일 저는 다시 알링턴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 아들 데이비드는 15세였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분이 내 증조할아버지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야. 아빠,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 받은 걸 기억하고 돌려주는 나라. 품격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한국을 도와주셨어요? 아니, 아빠는 한국한테 배웠어. 진짜 강한 건 무력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걸. 우리는 무덤에 꽃을 놓았습니다. 햇살이 비석을 비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 윌리엄 해리슨, 1925만 2015 한국전쟁 참전 용사,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 저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이제 세계 4대 방산 국가가 됩니다. 폴란드, 이집트, 페루를 넘어 전 세계로 나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품격을 지키고 파트너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른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날 저녁 저는 페루 국방부 카를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를로스, 공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박사님. 벌써 페루 노동자 30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모두 열정적입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품격이 페루에 전해지고 있군요. 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기업들이 페루 고산 지역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개를 완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울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카를로스.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박사님, 페루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합니다. 진짜 친구를 얻은 기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까지는 11,000km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0km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품격, 세계를 바꾸다, 페루 K 수출 최종 분석. 보고서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희망을 팔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페루를 넘어 중남미 전체로, 나아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의 모습이다. 무력이 아니라 품격으로, 강압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익이 아니라 공존으로.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74년 전 장진호에서 본 그 희망. 그 희망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한국의 심장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품격은 시간이 걸리지만 영원히 기억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국방부 고문 제임스 해리슨이 6개월간 목격한 페루 K 수출의 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